자, 갑시다. 높임법부터 43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높임법은 크게 뭐가 있죠?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라는 게 있죠. 사실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나오지 않는 게 뭡니까? 상대 높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주체와 객체가 많이 나오겠죠. 자, 짠짠. 그러면 일단 주체 높임이란 건 뭘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말 그대로 주체,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서너말함이 시라든가 또는 뭐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를 넣는다든가 전미사 님을 넣는 거죠. 또는 특수한 어휘 계시다 또는 잡수시다와 같은 것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주체 높임에는 무엇이 있다? 서너말어미 뭐에 의해서? 시에 의해서 실현된다. 두 번째, 조사 이가 대신에 뭐를 쓰더라? 깨서를 쓰더라. 또 전미사 뭐를 쓴다? 그렇죠. 전미사 님을 쓴다. 또는 특수한 어휘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잡수시다, 계시다 등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잡수시다, 계시다 등이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 이때는 주체인지 객체인지 상대인지를 알려면 서술어가 있는 거죠. 누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아버지. 그 누굴 높여야 돼요? 아버지를 높여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아버지는 나보다 높겠죠, 당연히. 할아버지가 설마 자기 자식한테 아버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 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야 되겠죠. 주체 높임이니까. 뭘로? 아버지께서 방에 있다가 아니라 뭐가 됐다? 방에 계신다가 되는 거죠. 이게 주체 높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서술어를 통해서 그 대상이 누구냐? 됐죠?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보세요. 철수야, 할머니 되게 집에 있으시니 계시니 뭐가 맞을까요? 할머니 집에 있으시니 계시니 뭐가 맞아요? 계시니? 왜 계시니요? 일단 말은 해놨는데 문제가 왜 계시냐? 아휴, 이게 또 문제네. 자, 하나는 직접 높임이고 하나는 간접 높임입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집에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할머니와 할머니를 직접, 그 대상이 할머니이죠. 그러면 있으시니와 계시니 중에서 계시니는 무슨 높임이고? 직접 높임이 되는 거고, 있으시니는 간접이 되는 겁니다. 즉 간접 높임이란 거는 주체와 관련된 신체, 주체와 관련된 다른 것들을 높여주는 행위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의 후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보세요. 교장 선생님은 높은 건 맞죠? 분명히. 있어야 될 건 말이죠. 교장 선생님과 관련된 다른 걸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계셔야 돼요? 당연히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고모님은 20살 난 딸이 있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있겠죠. 왜? 고모님을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고모님과 관련된 딸을 높이는 거니까 고모님의 딸이 있으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밑에 나온 게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주체 높임 어렵지 않죠?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게 뭐죠? 첫 번째 뭘 통해서? 그렇죠. 대상. 서술어가 지칭하는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뭘 통해서? 서너멀함이 의시를 통해서 나타내거나 조사 이가를
부사격조사 이가를 뭘로? 깨소로 바꾼다거나 전미사 님을 사용한다거나 특수어휘 등을 즉 잡소시다, 계시다 등의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높이는 방법이다. 됐죠? 두 번째 상대 높임. 자, 상대 높임은 무엇을 통해서? 종결 어미를 통해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종결 어미. 그럼 서술어 부분을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격식체와 무슨 체로? 비격식체로 나누는 겁니다. 자, 격식체는 어떤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비격식체는 사적인 자리에서. 됐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뭘 지켜줘요? 어떤 것들의 행위에 대해서 뭘 지켜야 됩니까? 일정한 형식과 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게 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다라면 딱 요거 비격식체만 알아두시면 돼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 해체와 무슨 체가 있다? 해요체라는 게 있다. 됐죠? 나머지 해라체, 하계체, 하우체, 하십시오체는 전부 다 뭐다? 격식체에 사용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낮춤 표현,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데 둘 다 뭐죠? 높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른들하고 특히 부모님하고 친할 때 뭐 합니까? 보통 부모님들한테는 해요체를 많이 써죠. 아빠 식사하세요.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체도 쓰죠. 사실은. 심지어는 해체도 아니고 뭐 반말도 쓰죠. 먹어. 안 해요? 아빠 밥 먹어. 네 가지가 없는 행위들을 여러분들 안 하나요? 안 한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자,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하오체, 하계체 같은 것들입니다. 사실은 현대 국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죠. 이걸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은 드라마 보면 뭐 했습니까? 친구끼리 만나도 여기 앉으시게, 어서 오시게, 하오체입니다. 줄을 서시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하우체, 하기체에 쓰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현대 국어에서는 거의 친구 간에도 이런 말 잘 안 쓰죠? 됐죠? 됐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그 밑에 보시면 인쇄물이나 구호에서는 하라체를 쓴다. 별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인쇄물이나 구호에서는 하라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빈민구제 대책을 빨리 세우랍니다. 알아? 하라체를 써서 어라를 쓰는 겁니다. 세우라. 자, 객체 높임을 보시면 서술어를 봤을 때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객체 높임에서는 특수어휘. 뭐가 있는 겁니까? 주다 대신에 뭐를 쓴다? 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대체적으로 목적어나 부사어가 높아집니다. 또 보다 대신에 뭐가 된다? 되다. 할머니를 보러 가다가 아니라 뵈러 가다. 됐죠? 물어보다가 아니라 뭐? 여쭙다. 됐어요?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 됐죠? 됐죠? 또 하나. 조사, 부사격 조사 뭐를? 부사격 조사를 깨로 고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아버지께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예문 하나 볼까요?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다죠. 자, 아버지를 원래는 뭐? 데리고가 아니고 모시고 병원으로 갔다. 됐죠? 나는 선생님에게 과외를 드린 게 아니라 선생님께 과외를 드린 거죠. 즉 드린 거죠. 누구에게 줘야 되죠? 선생님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죠. 그래서 뭐 부사격 조사에게 대신에 깨를 넣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높임말과 낮춤말 중에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라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다 아는데 문제는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선생님,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아버님,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 게 맞아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맞아요? 아니면 선생님 제 말씀을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어느 게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맞습니다. 말씀이란 건 나에게 붙이면 낮춤 표현이 되는 거고 남에게 붙이면 높임 표현이 되는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문장으로 봤을 때 할아버님 제 말씀 하면은 이건 네 가지 없는 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말씀이니까 나를 뭐 한 거죠? 낮춤 표현으로 쓰이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높임 표현에서 알아둬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압존법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존칭을 뭐한다? 눌러버린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삼각구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나야. 이거는 아버지. 이건 만약에 할아버지라면 서열순위 1위가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1위죠. 서열순위 1위에요. 그럼 서열순위 2위는 아버지. 나는 3위가 됐죠. 근데 내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면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할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는 누가 높죠? 할아버지가 높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버지가 높다 하더라도 듣는 할아버지보단 낮은 아버지를 뭐 해줘야 되는 겁니까? 눌러버리는 거죠. 존칭을. 그런 걸 압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세 번째, 사장님, 김 과장님이 외출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맞는 문장과 틀린 문장 한번 찾아봅시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사장님, 김 과장님이 외출하셨습니다. 두 번째게. 맞아. 그럼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틀리고 다른 사람은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자, 우리가 압존법이라는 건 어디에서는 학교라든가 학교나 가정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하고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은 잘 됐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아버지께서 하면 높여버렸잖아요.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높으니까 압존법을 통해서 눌러야 됩니다. 교장과 교감 중에는 누가 높은 거죠? 교장 선생님께, 교감 선생님께서가 아니라 교감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죠. 사장님하고 김 과장님 중에 누가 높아요? 사장이 높죠. 그러면 사장님, 김 과장님이 외출하셨습니다. 또는 이거 어떻게 해? 김 과장이 외출하셨습니다. 이래도 됩니다. 싸가지 없게 보여도 그거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씨, 아니라니까. 여기서는 뭐 안 하는 거죠? 압존법이 사용 안 되기 때문에 나보다 높으면 둘 다 높여도 되는 거죠. 그럼 사장님이 와가지고 김 과장이 나보다 높아! 그러면은 에휴, 사장님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하셨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날부로 바로 잘립니다. 괜히 사장한테 토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디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하고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압존법이 사용되고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팁을 보시면 압존법 듣는 이가 주체보다 높은 경우에는 높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밑줄 칠까요? 가정과 학교에서 사용하고 계속 밑줄, 직장에서는 대체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송년 인사에서 과거형 표현은 삼가해야 된다. 요거 좀 몇 개 좀 봐두셔야 돼요.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안 됩니다. 왜? 송년 인사에서는 뭘 사용하지 않는다? 과거 표현. 그래서 고마웠습니다가 아니라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가끔씩 문정 때 보면 요렇게 아이고 뭐뭐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오는데 이거 일일이 답장하기도 피곤해요. 제발 이거 알고 제대로 보내주길 바랄게요. 나중에 띄어쓰기 배우면 띄어쓰기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문자에는. 그럼 문자 안 합니다. 왜? 욕먹을 것 같아서. 아니면 아예 전화를 하더라고요. 막 그런 식으로 뭔가를 피해가겠다라는 거. 세 번째 보시면 사물을 존대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게 과도한 높임법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병원이나 백화점 가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리에 누우실게요. 자리에 어떻게 누워? 자리에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워주세요. 누우실게요. 또 옷 한번 입어보실게요. 쥐필 수도 없고 환장하는 겁니다. 아마 알바를 했던 분들은 그런 말 썼을 거예요. 이리로 와주실게요. 싫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뭐 병원에 가서 여기 누우실게요. 싫어 하면 엉덩이에 핀이 꼽힙니다. 안 뽑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간호사들이. 그럴 땐 토달지 말고 그냥 속으로 그게 왜 생겼냐면 우리나라는 뭐 친절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높여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잘못 생긴 겁니다. 네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대의 지나친 남용은 삼가해야 된다. 침대에 누우실게요. 어떻게 누워?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웃어른이나 웃어른에게 말을 하거나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해요체보다 합쇼체는 하십시오체라고 하는 높임법에서 가장 높임법인 거죠. 합쇼체를 많이 쓰는 곳 중에 하나가 중국집입니다. 중국집에 오면 어떻게 하면 어서 오십시오 줄여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죠. 밑에 받침이 비읍이 들어가면 합쇼체입니다. 그래서 웃어른에게 말하거나 공식적인 자리,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서는 비격식체보다는 격식체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에 보면 공식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불분명하게 사용해요. 방송이. 보세요. 친구들끼리는 반말 쓰다가도 어떻게 방송에 나가면 서로 존칭을 쓰죠. 근데 존칭을 쓰면 격식체를 계속 써주면 좋은데 하다가 보면 해요체를 써버립니다. 나중에는. 이거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들도. 자, 선생님 제가 했어요가 아니라 선생님 제가 했습니다. 왜? 웃어른이니까. 손님 도장 가시고 오셨어요? 안 됩니다. 이거 언제 봤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도장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맞는 겁니다. 근데 현 생활에서는 하십시오체를 다 쓰는 것도 좀 불편해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일부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기타.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거 몇 가지를 좀 정리해봤는데 윗사람에게는 수고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뭐가 되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는 누가 누구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김국은 오늘 수고했네. 이건 맞아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이건 뭘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위치를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인사할 때도 그거 있죠. 선생님께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낯선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야구하다가 이게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끝나면 인사들 하죠. 인사서 자 서로 탈모하고 인사하세요 하면은 심판이 하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친하면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다 일일이 악수한단 말이에요. 끝나면 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길래 나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잘못된 표현인데요. 나 혼자만 웃은 거야. 잘못된 표현인데요. 그 사람이 날 보면서 미친놈 아니야? 막 이랬을 거야. 됐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윗사람에게는 평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만히 보면 이런 말 많이 써요. 어른들이. 근데 안 됩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안 됩니다. 어른에게는 야단이란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릴 겁니다. 뭐라고?
아버지에게 야단 맞았어. 너무 당연히 쓰는 말이죠. 안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는 뭐? 걱정을 들었어. 꾸중을 들었어. 이렇게 해야지. 야단은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국가는 절대적 대상이므로 낮춰서는 안 됩니다. 저희 나라 안 됩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저희는 낮추는 거죠. 국가는 사람도 아니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는 경제적인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좋은 나라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국가 자체는 동등한 대상이죠. 그래서 뭐가 되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애국가 불러보면 알죠. 저희 나라 만세 없죠. 어떤 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됐죠? 돌발 퀴즈. 우리 여학생. 애국가 3절. 한국 사람 아닌 거죠. 갑자기 애국가 2절. 유학생입니다. 애국가 4절. 2절이죠. 남산위에가 2절. 3절은 가을 악면. 이게 왜냐면 군대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불러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부르는 거야. 나는 왜 불러야 되는지도 몰라. 계속 부르는 거죠.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또 까먹습니다. 군대 있을 때만 나라에 충성하는 거죠. 월급 주니까. 아니면 맞으니까. 이거 재밌어요. 근데 예전에 애국가가 우리가 그 독립운동가들이 했다는 애국가가 굉장히 많았죠. 안익대 선생이 작사를 하셨지만 작곡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애국가 중에 많이 불리던 노래가 아마 여러분들이 음을 많이 들었던 게 있을까요? 오랫동안 이 노래 있죠.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 노래가 있어요.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애국가만 불러보세요. 애국가 불러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만 불러봐요. 환장합니다. 안 나오죠 이제. 오늘 집에 가면서 하루 종일 동해물 애국가가 뭐였지? 이게 될 거야 아마. 저도 가끔씩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애국가가 뭐였더라 이게 나옵니다. 됐죠? 갑시다. 자 다시 넘어가셔서 세배 드릴 때 말없이 이게 굉장히 많이 틀리는데 여러분들 세배 해보셨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배할 때 뭐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엎드리죠. 어른이 말할 기회를 안 주는 싸가지 없는 짓이에요 사실은. 원래 동방 예의지국이라서 누구 얘기를 먼저 듣고 어른 얘기를 먼저 듣고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돈을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급한 거야. 돈 달라고 그냥 대놓고 그냥 인사하고 돈 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도를 배울 때도 어른이 주면은 뭐합니까? 술을 뒤로 돌아서 마시고 난 다음에 하고 어른이 안주를 먹고 먹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성질이 급한 거야. 그래서 원래 인사를 하게 되면 딱 인사하고 세배를 드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면 어른이 덕담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 올해는 뭐 하고 하면 네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때는 잘못된 거죠. 됐죠? 그래서 세배를 할 때는 말없이 절만하는 것이 예의에 맞다. 그리고 또 하나 명령투의 말 이것도 진짜 많이 틀리는 겁니다. 뭐 절 받으십시오. 어디 명령지일이야. 어른한테. 또 앉으십시오. 아마 어머님, 아버님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할 때 보면 거의 이 말을 쓰실 겁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그때 내가 어른이었으면 꺼져. 어떡하 아버지한테. 자, 또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것도 안 됩니다. 됐죠? 직장에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시를 넣어 존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누구누구 시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요즘에는. 그래서 김대일이 거래처에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생일잔치, 환갑잔치 등에서는 생일 축하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쓰면 되고요. 어른이 성씨를 물을 때나 부모의 함자를 물을 때는 어떻게 쓴다? 자네의 성이 무엇인가? 김가입니다. 아버님 성함은 김, 동자, 식자를 쓰십니다. 또는 김시성을 쓰시고 동자, 식자 이건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뭐 그냥 이름을 쭉 말하면 반말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야? 김철수요. 이거 싸가지 없는 새끼죠. 이거 욕 나오네. 김자, 철자, 숫자 아닙니다. 성에는 자를 붙이는 거 아닙니다. 이름에만 붙이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학습 1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보기 기억 디귿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기억부터 볼까요? 할아버지 깨서
시장에 가신다죠. 가다라는 서술어가 누구를? 할아버지가 직접 가는 거죠. 무슨 높임? 주체 높임이니까 가다 대신에 의시를 붙여서 가신다가 된 거죠. 그러면 1번은 기억은 주체 높임이 되는 거니까 이미 답은 나와버렸네요. 4번. 그럼 2번도 봅시다. 영수가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다죠. 드린다? 누가? 영수가 누구에게? 객체인 어머니에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나보다 높으니까 부사격 조사를 뭘로? 깨로 고쳐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다 대신에 드리다로 고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높임? 주체, 대상을 높여버린 거죠. 서술의 대상. 됐죠?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이고 객체 높임은 서술의 대상이 높아지는 거죠. 할머니께서 지금 도착하셨어요. 도착한 게 누구죠? 할머니. 그러니까 깨서니까 주체도 높고 도착하셨어요 하니까 듣는 사람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주체와 듣는 이.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문제 다음 문장 중에서 높임법에 맞는 표현은 그랬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빨리 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고쳐야 됩니까? 오라고로 고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할머니, 형이 반지를 선물하셨습니다. 안 되는 거죠. 뭐라고?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왜? 의시를 붙이면 안 되겠죠. 어머니,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4번 볼까요? 너 선생님 빨리 오래가 아니라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오라셔 또는 오라고 하셔. 3번 다음 중 높임말과 겸양어로 두루 쓰이는 어휘인. 높임과 낮춤이 두루 쓰이는 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조심히 봐둬야 될 단어입니다. 진지는 뭐죠? 높임이죠. 약주는 높임이죠. 술을 높이면 약주가 되는 거죠. 아버지 술 드셨어요? 약주. 소생은 나를 낮추는 거죠. 자당은 부모님은 높이는 거죠. 장인 장모를 높이면 뭐가 되는 거죠? 장인 장모를 극하게 높이면 뭐가 되는 거죠? 빙장 빙모. 빙장님 빙모님. 잘 안 써서. 근데 이런 게 나오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잘 쓰지도 않는데. 네 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 높임의 양상이 다른 것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큰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 아버지께서 빨리 걸으신다. 할아버지께서는 공원을 산책하신다. 어머니께서는 설거지를 하셨다. 뭡니까? 1번부터 볼까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 동그라미 치고요.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높임법인데 무슨 높임법이죠? 간접 높임법이죠. 왜? 교장 선생님과 관련된 말을 높이기 위해서 으시다, 있으시다를 넣은 간접 높임이 돼버린 거죠. 2번 큰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 편찮은 게 누구죠? 큰어머니가 직접 높인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부터 간접 아니면 직접이죠. 그럼 나머지 문제가 답지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만 빨리 알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3번을 몰라, 패스. 4번을 몰라, 패스. 5번이면 정확히 알면 그 다음에 간접 직접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3번 아버지께서는 정말 빨리 걸으신다죠. 걷다 대신에 의시를 붙였죠. 근데 걷는 대상이 누구죠? 아버지 직접 높여버렸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러면 1번만 무슨 높임이고 간접이고 2, 3, 4, 5는 안 보더라도 무슨 높임이다? 직접 높임이 되는 겁니다. 산책한 대상이 누굽니까? 할아버지. 설거지한 대상이 누굽니까? 어머니. 됐나요? 자, 시간 표현으로 갑시다. 여러분들이 시간 표현을 알려면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발화와 사건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시제라는 거는 무엇이 있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라는 게 있고, 상은 완료가 된 완료상이 있고 아직 진행 중인 진행상이라는 게 있죠. 맞아요? 발화라는 건 뭡니까? 말하는 시간. 사건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란 뜻입니다. 항상 우리는 무슨 시간 기준입니까? 말하는 시간 바라시는 언제다? 현재가 되겠죠. 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at, 됐죠?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니은, 는, 미래 시제는 것, get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말장난을 풀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먼저 일어나면 무슨 시제? 바라시는 항상 지금 일어나는 말하는 거죠.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먼저 일어났으면 과거, 바라시와 사건 시가 동일하면 현재, 사건 시가 바라시 뒤에 일어나면 미래. 나는 어제 백화점에 가는 건 갔었다는 뭐가 되는 거죠? 과거 시제. 배고파서 밥을 먹어. 현재 시제. 수업 끝나면 맛있는 떡볶이 먹으러 가야지. 미래 시제. 됐죠?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그러면 교재를 다시 보시고. 시제. 말하는 이의 시각. 이게 무슨 시죠? 바라시입니다. 기준으로 하여 사건의 앞뒤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 바라시보다 이전에 일어났으면 과거, 이후에 일어날 거면 미래, 바라시와 동시에 일어나면 현재.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입니다. 뭐 이거는 절대 시제는 바라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시제고 상대 시제는 문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요건 조금 이따가 과거 시제를 할 때 잠깐 더 설명하겠습니다. 시제 표현 중에서 과거 시제 at,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at, 별표. 왜냐면 분명 과거 시제인데 뭐로 쓰일 수도 있을까요? 현재라든가 미래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너 내일 나한테 죽었어 그랬어요. 어시 들어갔죠. 죽대에다 어시 들어갔죠. 근데 언제 죽을 거예요? 내일 죽을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사용될 것. 그러니까 이런 과거 시제 at만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문맥으로 따져보니까 미래란 얘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과거 시제를 보니까 at을 사용했고요. 동사 어간의 관형사형 어미 뭘 사용한다? 간 사람, 먹은 우유. 이미 끝난 거죠. 관형사형 어미도 사용하더라. 그 다음에 회상을 할 때는 더 보았더니 알고 있죠. 그래서 at이 이럴 때 쓰는 거 보었더니가 없죠. 보았더니. 그 다음에 뭐 관형사형 어미 쓰여서 서술격 조사 다음에 던. 인연이었던 사이야. 그러면 이미 끝난 거죠. 인연이었던 사이는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사이입니다. 아름답던 그 여자. 지금은 쭈글쭈글했나 보죠. 아름답던 뭐가 있을까요? 아름답던 꽃. 지금은 시들었나 보죠. 현재 시제 바라시가 사건 시와 일치하는 겁니다. 동사에다가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니은 는이 온다. 한다, 먹는다, 본다 이런 것들.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는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으로 현재를 나타낸다. 예쁘다. 형용사에는 그냥 기본형 자체가 뭐가 된다? 현재가 된다. 됐죠? 예쁘다, 아름답다. 지금이니까. 또한 동사에다가 관형사형 어미를 쓰는 경우가 있다. 잠을 자다 대신에 자는 아이. 밥 먹다 대신에 먹은 밥. 됐죠? 있다, 없다, 계시다 별표 치시고요. 있다, 없다, 계시다에다가 는이 오면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 진행 중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지를 잡쓰고 뭐다? 계시다 대신에 계시는이니까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현재.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뭘 쓴다? get을 사용한다. 뭐 문제가 없겠죠? 지금은 미국에도 비가 오겠다. 추측입니다. 이거는. 동작상 보시면 다음 장의 동작상 바라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양상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입니다. 진행, 완료, 예정상. 예정상 같은 경우는 잠깐만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진행상은 ing형이죠. 완료상은 ed형이죠. 지난 것.
그래서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진행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아직 진행 중인 것.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이 불고 있겠다. 완료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끝난 거. 밥을 다 먹어버렸다. 그 다음에 현주가 방에 앉아 있다. 밥을 다 먹어버리겠다. 예정상 발화시를 기준으로 앞으로 동작이 일어날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사용된 get의 의미를 바르게 지적하지 못한 것입니다. get, 내일은 눈이 많이 오겠지. 추측 맞아 틀려요. 내일 일어날 거니까. 맞죠? 동생은 낚시하러 가겠다고 한다. 의지 맞고요.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 능력이 아니라 이겨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제 창문을 닫아도 되겠니? 완곡. 이걸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여름에. 덥지 않니? 에어컨 보면서 덥지 않니? 완곡하게 뭐 한 거죠? 에어컨 틀어줄래? 라고 얘기했는데 괜찮은데요. 대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 대구 싫어합니다. 대구에 수업을 하러 가잖아요. 데프리카가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에요. 30도면 더워요? 추워요? 덥죠? 겨드랑이에서 땀난단 말이에요. 에어컨이 안 켜져 있어. 뭐라고 할 거야? 에어컨 켜주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맨 뒤에 있는 학생에게 덥지 않니? 에어컨 키라는 완곡 표현 아니에요? 뭐가요? 괜찮은데요? 아우 진짜 우리나라 총기만 허용했으면 쏴버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법치국가라 뭐라고 말도 못하고 결국은 직설적으로 더워 켜줘. 애원했습니다. 애원. 그러니까 키고 나서 한참 더워서 뒤로 돌아보면 또 껐더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은데 유독 대구가 우리 저 학생은 집이 어디였지? 뭐 창원이나 대구나 다르지. 창원은 경남, 대구는 경북. 분명히 다르다고 우깁니다. 뭐 억양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다고 그러니까 끝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저도 부산에서 좀 어릴 때 오래 살아서 부산은 좀 늘어집니다. 하지에 창원도 그래요. 경남 쪽이. 경북은 튀죠.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 구분 못합니다. 뭐가 차이점이야? 이러죠. 근데 경남북 사람은 들으면서 쟤는 북, 얘는 남 구분하더라고요. 됐죠? 2번 다음 밑줄친 부분의 시제와 동작상이 잘못 연결된 것. 1번 그는 이미 자고 있었다. 있는 중이니까 진행상이면서 어시니까 과거 시제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현주는 밥을 다 먹어간다. 현재 시제 맞죠? 니은이 왔으니까. 그런데 아직 끝났어요? 먹는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진행상. 지훈이는 밥을 다 먹어버렸다. 몇 어시 들어왔으니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서 끝난 거죠 이미. 그러니까 완료상 맞고요. 그는 지금 의자에 앉고 있다. 앉고 있다니까 현재 시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완료상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앉고 있는 중이죠. 고 있다 밑줄 칠까요? 진행입니다. 현재. 그래서 완료상이 아니라 진행상. 되도록이면 오후에 출발하려 한다. 미래 시제죠. 아직 가지 않은 거죠. 오후가. 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려 하는 거는 뭡니까? 앞으로 해야 될 예정상.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여러분들. 우리는 능동, 주동, 사동, 피동 다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만 좀 알아두자고요. 무엇과 무엇? 사동과 피동 위주로 알아둡시다. 능동은 자기가 직접 한 거죠. 사동은 뭡니까? 내가 뭐 한 거죠? 뭘 하도록 시킨 거죠. 그럼 사동은 시킨 거예요. 피동은 시키고 당한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피동. 자, 여러분, 피동은 전미사 뭘 사용하죠? 이, 히, 리, 기.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이라고 있죠. 되다, 어지다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단순 무식하게 외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이거 좀 하는 사람도 공부해서 학생들에게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뭐 명사 뒤에는 되다가 붙고요. 용언 뒤에는 뭐가 붙습니까?
어디다가 붙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돼요. 막 아무거나 막 말잔치하고 막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됐죠? 자, 능동 표현을 피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먼저 좀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뭐 쥐를 물었다. 주체가 누굽니까? 고양이죠. 스스로 쥐를 물어버렸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능동 표현이에요. 얘를 피동으로 고치려면 당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크로스 시키세요. 크로스. 끝. 그러면 목적어가 뭐가 되고요? 주어가 되고 주어는 부사어로 바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는 그대로 서술어인데 뭐가 오는 거죠? 피동 전미사가 오든 통사적 피동이 오든 오면 되는 거죠. 자, 누가? 쥐가 주어로 바뀌어버리죠. 누구에게? 그렇죠. 고양이에게. 물었다가 아니라 물리었다. 됐죠? 그런데 리와 엇은 축약이 돼서 뭐도 됩니까? 물렸다. 그럼 피동전미사 뭐가 온 거죠? 리가 온 경우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도 봤던 지문일 거예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능동이죠. 주체가 경찰이가 경찰이 알아서 도둑을 잡아버린 거죠. 자, 이거를 뭘로 바꾼다라면 피동으로 바꾼다라면 크로스. 누가? 도둑이. 목적어가 뭘로 바뀌는 거죠? 주어로. 주어는 뭘로? 부사어. 누구에게? 그렇지요. 잡았다 대신에 피동이 와야 되는 거죠. 잡히었다. 그래서 축약해서 뭐도 되더라? 잡혔다도 되더라. 어려운 거 없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나타낼 수도 있다? 글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 성분이 바뀐다. 맞아요? 틀려요?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면 문장 성분이 바뀔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가? 부사어는 뭘로? 주어로. 이런 문장 성분 바뀌죠. 그럼 의미는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의미 자체가 달라져요. 내가 잡은 거랑 잡힌 거랑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검거하는 놈이 되는 거죠, 의미가. 하나는 도둑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다른 겁니다. 선생님, 대충 보면 뭐 어쨌든 경찰이나 도둑이나 잡고 잡히는 거 아니에요. 능동 피동으로 바꾸는 건 의미도 바뀐다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에이 막 이러는데. 됐죠? 됐습니다. 자, 피동 표현을 보시면 우린 다 했지만 그래도 주어, 그가 성공을 할 거라고 자,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왜요? 왜 틀려요 이게? 왜요? 되어줘야다가 뭐가 문제인데? 그쵸, 아까도 금방이죠. 뭐가? 피동 표현은 두 가지가 있죠. 전미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 있고 통사적도 있죠. 되다와 어디다가 된 거죠. 피동 몇 개? 두 개. 그래서 이중 피동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맨날 틀리는 게 뭐냐면 이일이기 안 보이는데요. 이일이기가 안 보여서 난리가 난 건데요. 아니, 왜 이일이기만 찾아? 세 개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일이기가 절대 안 보였으니까 무조건 맞는 거야. 근데 사실 쓰기도 하니까 이상은 하지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먹히어졌다. 그러면 먹히어졌다는 돼요, 안 돼요? 먹히어졌다라는 말은 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이때는 히라는 전미사 어지다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전미사와 통사적 피동이 합쳐진 경우란 얘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두 번째 피동 표현.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함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파생적 피동문은 능동사의 피동의 전미사 밑줄,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 결합. 통사적 피동 어디다만 있는데 우리는 뭐 뒀을까요? 되다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 펜은 글씨가 잘 써진다. 잘 맞죠? 써진다. 피동이 어디에 있어요? 진다밖에 없는데. 기본형을 밝히는 거죠. 기본형이 뭐죠? 쓰다에다가 어지 니은 다가 온 거죠. 현재형 선어말 어미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의가 탈락해서 써진다가 된 거죠. 어지다가 온 거니까 피동 표현이 맞습니다. 자, 자동사의 피동 전미사 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동사의 피동 전미사 히 밑줄 부처 피동사가 될 수 없다. 선풍기가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린다. 돋친입니다. 돋힌이 아니고 돋친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본습할 때 자세히 좀 설명할게요. 요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점수를 갉아먹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맞잖아요. 이렇게 우길 수 있는 거. 피읍 받침 뒤에도 히를 붙여 피동이 될 수 없다. 눈덮인이 아닙니다. 피읍 받침이죠. 덮다라는 거. 이럴 때는 뭘 붙일 수 없다? 히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덮인이 맞는 겁니다. 눈덮인 산일까요? 눈덮인 산일까요? 덮인 산입니다. 근데 발음 때문에 덮인이라고 하니까 덮인이 맞아 보이는 거예요. 피읍 받침 뒤에는 피동 전미사 붙일 수 없고요. 또 하나가 뭐에는 붙일 수가 없다? 자동사의 피동 전미사를 붙일 수가 없다. 여러분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할 줄 알죠? 타동사는 뭘 요구하고 목적어, 자동사는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거. 그럼 목적을 요구하지 않죠. 그럴 때는 뭘 붙일 수가 없다? 히를 붙여서 피동을 만들 수가 없다.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걸 막 어렵다고 막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 난리 나는 겁니다. 자, 피동 표현의 남용 아까도 얘기했죠. 이중 피동 밑에다가 그렇게 쓰면 되죠. 이중 피동. 거기는 뭘까요? 구테타라고. 이게 왜 이중 피동이에요, 여러분들? 기본형이 뭐죠? 보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이 플러스 어지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가 온 거죠. 그러니까 피동 전미사 이 어디다도 온 거죠. 그러니까 이중 피동. 그럼 고쳐서 하나를 생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칠까요? 보인다. 당하다 받다의 경우 이미 피동이나 형태상 능동우이므로 뭐가 아니다? 피동이 아니다. 당하다 받다 밑줄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탈행동적 피동 별표 치시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나오면 미칠 겁니다. 이거 지금 탈행동적 피동 별표 여러 개 치시고요. 개에다가 실제로 붙은 경우나 의미상 붙은 경우 동작의 주체를 밑줄칠까요? 동작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거나 의식하기 어려운 경우 동작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거나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 그것을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다행히 마음이 진정되었죠. 어떻게?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진정되는지 모른다라면 탈행동적 피동이고요. 어쩌다가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걸 모르면 탈행동적 피동.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옷이 못에 찢겨버렸죠. 옷이 못에 찢겨버렸죠. 자, 이거를 보면 찢겼죠. 못이 찢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 못에 일이 찍힌 거예요? 그게 없죠, 지금. 그래서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동과 사동인데 사동만 좀 주동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직접 하는 거고 사동은 시키는 거죠. 자, 보세요.
피동의 전미사 여러분들 다시 한번 피동의 전미사가 뭐가 있죠? 이, 히, 리, 기.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 뭐가 있죠? 되다, 어지다가 있죠. 그런데 사동의 전미사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 히, 리, 기는 똑같고 거기다가 뭐가 더 붙죠? 우구추가 더 붙죠.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통사적 사동에는 개하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희리기는 사동과 피동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문맥을 통해서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냥 단어만 보면 잘 모르는데 문맥을 보셔야 돼요. 원래 우리나라는 사동, 피동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문맥에 의해서 하는 용어인데 뭐 때문에? 영어 해석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들어와 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서술어 중에서도 영어는 서술어인데 뭐 국어는 아니라고 하고 막 갑자기 골치 아픈 경우들이 있잖아요. 형용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오류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자, 사동 표현입니다. 사동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거죠. 자,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죠. 당한 겁니까? 사람이 길을 넓히게 하는 거죠. 그때 뭐가 들어온 겁니까? 히가 들어왔죠. 그러면 길이 사람에 의해서 넓히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당한 거죠, 그거는. 길이 넓혀졌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당한 입장이죠, 주체가. 그거는 피동이죠. 이거는 사동이 돼버린 거죠. 사람이 넓힌 거니까. 사람이 했잖아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통사적 주동 개하다. 차를 정지하게 했다. 3번 특수한 경우 형태상으로는 분명히 사동인데 한국어에서는 사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별표 여러 개 치시고요. 날렸다죠. 날리다죠. 그러니까 리가 들어갔는데 뜻이 뭡니까? 날렸다가 원래 뜻과 다르게 탕진하다는 뜻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동이 아닙니다. 두 번째, 먹다에다가 먹이다죠. 근데 이 먹다는 우리 집에도 소를 먹인다는 소를 진짜 소에게 여물을 준다가 아니라 사육 기르다의 뜻으로 의미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동이 아니라 주동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영희는 철수를 바보라고 놀렸죠. 여기서 놀렸다는 건 조롱하다의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역시 사동이 아니라 주동이 되는 겁니다. 됐죠? 학교에서 친구들의 싸움을 말렸다죠. 말리는 그치게 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동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단어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다 뭐가 된 경우? 원래 뜻에서 바뀐 경우들이죠. 그래서 주동으로 사용되고 다 요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할 거다? 분명히 말리다에다가 뭐 리가 나왔으니까 놀렸다에다가 리가 나왔으니까 먹다에다가 이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리 얻다가 나왔으니까 뭐 이건 사동이야 라고 하는데 이 네 단어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주동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사동의 중의성도 별표입니다. 사동문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뜻이 여러 개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 두 가지가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떻게? 어머니가 애 입을 딱 잡아가지고 꽉 눌러 할 때 집어넣은 경우. 또 하나는 어머니가 밥을 차려놓고 애한테 네가 먹어 시켰죠, 그것도. 그래서 중의적 표현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동은 잘 나타납니다. 이중사동 별표. 여러분, 이거 형태소 구분해 볼까요? 형태소 미치겠죠? 재다, 재우다. 기본형이 뭡니까? 자다죠. 플러스 뭐? 이유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답니다. 이유입니다.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기본형이 자다죠, 자다. 돼야 안 돼요. 재운다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도 뭐가 되고요? 이도 뭡니까? 사동전미사. 우도 사동전미사죠. 그러면 사동전미사 두 개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사동은 두 개 써도 됩니다. 이런 것들. 채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재운다는 오히려 쉬워요. 왜냐면 기본형이 없으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데, 채웠다 하면 기본형이 채웠다, 채웠고, 아닙니다. 기본형이 뭐죠? 차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이우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웠다가 되는 거죠. 돼야 안 돼요? 돼요. 사동전미사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되었죠? 세우다는요, 기본형이 서다죠. 세가 되기 위해선 이가 필요하죠. 거기다가 우가 동시에 들어왔죠. 끝났네요. 세우다. 서이우다가 되는 거니까. 됐죠? 요거 기억 잘 해주세요. 이우라는 두 개가 붙어서 뭐가 된다? 사동사가 되기도 한다. 아, 이거 사동전미사 두 개니까 오류야. 개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이우는 붙어서 나옵니다. 자, 사동 표현의 남용 한번 봅시다. 과도한 사동 접사 사용입니다. 왜요? 목매인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가 아니라 목맨. 그 다음에 가슴 설레이며가 아니라 설레며. 놀랬잖아가 아니라 놀랬잖아. 놀렛이 아니라 놀랐잖아. 교차로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끼어들어. 끼어들어. 하다를 쓸 곳에 시키다를 쓰는 경우, 내가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줄게, 소개해줄게 되죠.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시키를 쓰면 안 됩니다. 하다를 붙여보시면 돼요. 벽에 가구를 고정하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고정시켜가 아니라 고정해놓고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점이 사건을 야기하다죠. 그 야기시킨 게 아니라 야기한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잡상일은 출입을 금지하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금지시키기로가 아니라 금지하기로 했다. 돈을 은행에 입금하다 되죠. 그러니까 입금시킨다가 아니라 입금한다. 아유, 들어도 좋은 말. 은행이 돈을 입금하다. 시키는 게 아닙니다. 시키다가 쓰이는 곳에 하다를 붙여 보아서 자연스러우면 시키다를 뭐한다? 쓴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써야 한다가 아니라 쓰면 안 된답니다. 아이를 오늘 병원에 입원시켰다. 맞아요, 틀려요? 아이를 오늘 병원에 입원하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아이를 오늘 병원에 입원하다는 말이 안 되죠. 하다가 붙을 수 없으니까 뭘 쓰는 겁니까? 시키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1번 문제 확인학습 21번째로 넘어가서 1번. 다음 피동 표현 중에서 능동으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뭘로 바꿀 수 없는 거? 거꾸로 가는 거죠. 피동을 뭘로 바꾸는 거? 능동. 그러면 피동에서 능동이 되려면 피동의 주어는 능동이 뭐가 되고요? 목적어. 피동의 부사어는 능동의 주어. 서술어에서 피동 전미사 통사적 피동에서 필요한 것들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어떤 수학자에 의해서 풀렸다. 어떻게? 수학자가 그 문제를 풀었다가 되면 되는 거죠. 풀리었다니까. 2번. 그 책은 많은 사람에게 읽힌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 3번.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겼다는요. 어머니가 누구를? 아이를 안았다.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는요. 사냥꾼이 누구를? 토끼를 잡았다. 어렵지 않죠? 보세요.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는요. 감기가 철수를 걸다? 미친 거죠, 이거? 정답 몇 번? 5번. 다음 미추진 사동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잊혀진 사람이다. 짜잔, 짠짠. 요거 좀 해봅시다. 그 사람은 이미 잊혀진. 풀어보면 뭐가 기본형이 뭐죠? 있다죠. 플러스 히 플러스 어지 플러스 니은다죠.
맞아요, 안 맞아요? 피동이 뭐가 된 겁니까? 피동 몇 개입니까? 이거 사동 중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희와 어지다가 만났으니까 안 되죠. 왜? 문맥으로 보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면 이중 피동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데 누군가에서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중 피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칠까요? 이 친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죠. 이 흰 어지를 빼면 되겠죠. 밥이 담겨지는요. 담겨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플러스? 담다 기 플러스 어진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놓여지는요. 노 플러스 이 플러스 어지다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세워야 할 사명이다. 전부 다 뭐가 되는데 지금 이중 피동이 사용되고 있는데 세우다는요. 기본형이 뭐죠? 서다. 서 플러스 이 플러스 우 플러스 뭐 다죠. 사동이죠. 사동이 두 개가 있지만 이거는 맞는 표현이죠. 정답 몇 번? 4번. 현재 내가 처해지는요. 처 플러스 하 플러스 어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중 피동이 대한 거고. 자, 부정 표현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그러지 말고 부정 표현이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하고 뒤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부정 표현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무슨 부정과 무슨 부정이 있다? 안 부정과 못 부정이 있다. 안 부정은 무슨 부정? 어느 게 능력 부정입니까? 어느 게 능력이에요? 아니 능력이에요? 못이 능력이에요? 능력. 안은 의지죠. 다시 말하면 못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거고 안은 능력은 있지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공무원 시험 합격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아니 안 한다고 해요. 능력은 있는데 내가 그냥 좀 더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약간 좀 투자를 하고 공무원 세계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게 생각해야지. 우울하잖아. 자, 그럼 결혼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안 한 거라니까. 내가 지금 남자친구도 있고 또는 여자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공무원이 돼서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미룬 거. 요렇게 생각해야지. 다 못하니까 우울하잖아. 결혼도 못해. 취직도 못해. 밥을 안 먹은 거야? 못 먹은 거야? 돈도 없어? 못 먹은 거야? 돈도 없어? 그지 하나가 있네. 그지가. 됐죠? 그런데 안과 못만 있으면 짧은 부정이죠. 근데 긴 부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다가 뭐만 오면 돼?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면 긴 부정이 되는 겁니다. 먹지 못한다면 긴 부정이죠. 먹지 않았다 긴 부정이 되는 거죠. 안 먹었다 못 먹었다 짧은 부정.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부정문의 제약 표현으로 갈까요? 명사문에는 무엇으로 한다? 명사문 즉 체언이다는 긴 부정문으로 한다. 안 학생이다가 아니라 학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체언 뒤에는 긴 부정 학생이 아니다. 합성어, 파생어, 부정은 대체로 대체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안 오가다가 아니라 오가지 않다. 명사하다로 된 동사의 짧은 부정은 명사 안 하다의 형태를 취한다. 안 공부하다가 아니라 공부 안 한다. 근데 이거 외우지 마요, 여러분들. 그 예문만 봐도 이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제대로 됐는지는 공부 안 해도 아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요건데, 야, 쟤네 안 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미친 거잖아요. 이거 뭘 공부해? 야, 우리 집에 사람들이 안 오가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노가다, 이거 아니에요. 보세요. 안 공부다요. 나는 오늘 안 공부하다. 그런 말 해요? 나는 오늘 공부 안 했다 그러지. 나는 오늘 안 공부했다? 이래요? 울퉁불퉁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안 울퉁불퉁하다라고 얘기해요?
울퉁불퉁하지 않다. 못 예쁘다 그래요? 예쁘지 않다 그래요? 못 예쁘다 이상하잖아요. 야, 너 오늘따라 못 예쁘다. 이상한데. 학교에 가지 만다예요? 가지 말았니에요? 둘 다 이상하죠? 그래서 마지막만 보면 평서문과 의문문에는 대체로 말다 부정문을 쓰지 못한다는 게, 말다 부정문을 쓰지 못해요. 우리 하지 말자 돼야 안 돼요? 우리 하지 말자. 평서문과 의문문 그건 뭐예요? 하지 말자는 청유문이죠. 그건 쓰이잖아요. 근데 평서문 만다 끝내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문문 말니 이상하잖아요. 쓰이지 않는다는 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문 몇 번 보면 다 알아요. 자, 중의성입니다. 중의성 별표 치시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중의성만 모아 두셔야 될 거예요. 중의적 표현은 조사에 의해서도 생기고 문맥에 의해서도 생기고 이렇게 부정문에 의해서도 생기는 겁니다.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더럽게 많이 봤을 거예요. 손님이 다 오지 않았다. 안 부정이죠. 손님이 몇 명? 10명이 오기로 했는데 지금 9명이 왔어. 이것도 다 안 온 거죠. 그런데 10명이 오기로 했는데 1명도 안 왔어.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안 온 거죠. 그래서 중의적 표현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 보세요. 부정문에서는 부정의 범위를 쉽게 확정짓기 어려워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때 는, 도, 만을 넣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넣어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몇 명, 빵명이란 얘기죠. 온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도를 넣어서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 마리도 초대를 했는데 누구도 안 왔다는 얘기죠. 자, 문장의 종결 표현을 보시면 평서문 알 거고요. 의문문 살짝 별표 치시고요. 설명 의문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 뭐 먹을 거예요? 질문했죠? 뭐 먹을 거니? 질문했죠? 이때 뭐 해야 돼요? 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니요 이러면 날 가지고 노는 거죠. 그 정도면 뭐 먹을까요? 떡볶이요. 설명, 뭔가 질문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요구되는 거죠. 이런 걸 무슨 의문문?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은 오늘 늦게 왔니? 네. 아니요. 대답만 해도 되는 거죠. 판정. OX의 판정. 수사 의문문. 질문을 했지만 굳이 뭐를 요구하지 않는 것,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수사 의문문입니다. 그때 미조 칠까요? 서술이나 명령 효과를 나타낸다. 서술이나 명령 효과. 너 빨리 먹지 못하겠니? 이때는 대답 안 하고 빨리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때 명령 효과가 들어있는 거. 명령문은 직접 의문문과 직접 명령문과 간접 명령문, 허락 명령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명령문은 알아. 간접 명령문은 으라. 그래서 으라 뭐 보세요. 정부는 국방대책을 시급히 우라니까 으라입니다. 으라. 왜? 정부에게 직접 정부가 존재해요? 살아있어서 마이 네임이 이제 정부, 코리아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유문과 감탄문 확인하면 되고요. 청유문은 가장 중요한 게 뭐?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 확인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확인 문제. 확인 문제 22번째 1번. 짧은 안 부정문으로 만들어도 어색하지 않은 것. 책을 안 읽어라 돼요, 안 돼요? 읽지 않는구나죠. 소리가 분명하다, 안 분명하다 돼야 안 돼요? 분명하지 않다가 돼야 되는 거죠. 진수는 학생이 아니다가 돼야 되는 거고, 철수가 공부를 안 한다, 운동장이 안 불퉁불퉁하다. 이상하죠? 정답 몇 번? 4번. 이번 문제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좀 문제가 좀 잘못 나와 있어서 지금 생략해도 좋습니다. 자, 단원 종합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같이 풀도록 합시다. 쉬었다 갑시다.